자, 오늘 한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식품 연구 분야와 화장품 연구 분야에 관심 있는 한국 학부생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당 분야에서 대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이 얘기를 항상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대우라면은 보통 이런 거죠. 연봉. 어느 정도 학위를 땄을 때 연봉이 어느 정도 받고, 직급은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또 워라밸은 어느 정도 되고, 회사 복지, 뭐 교수하거나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복지가 어떤가.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한국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한국도 대외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를 살아보면은 대중들의 마음 저 깊숙한 곳에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만약에 한국 대기업에 들어가잖아요. 혹은 한국 연구소나 뭐 어디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대졸인데 누구 한 명이 연봉이 다른 사람보다 3배가 높다고 쳐봐요. 그럼 한국 사람들 그거 가만히 두지 않아요. 온갖 불평 불만하고 막 인사과에 찌르고 막 그 연봉 3배인 사람 다 털어가지고, 뒤를 털어가지고 막 계속 음해하고 막 장난 아닙니다. 이거가 못 받아들여요. 다른 사람 똑같은 대졸인데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연봉이 3배가 높을 수 있다는 걸 못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만 또 박사들도 뭐 미국에서 온 박사랑 한국에서만 한 박사학위 한 토종 박사랑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달라요. 할 수 있는 게 달라요. 특히 미국 박사 중에 뭐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미국의 톱티어 연구소에서 연구하다 온 사람들은 이 세계를 리드하는 연구 조직에서 연구 경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거나 막 그러면 한국에서 국내 박사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 평등하다는 거는 뭐 이런 게 평등이에요. 인간이면은 그 사회에 소속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뭐 투표권이 한 표씩 있다. 이게 평등이죠. 그리고 뭐 어떤 법 조항에 의해서 뭐 내가 민법상 뭐 형법상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인간이니까 그 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게 평등이에요. 이런 게 인권이고.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연봉을 많이 버는 거는 그 자본주의에서 그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입사했는데 똑같은 뭐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료가 연봉을 자기보다 3배 정도 높다. 그러면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 차별하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우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님도 지금 대우라고 물어보셨는데 이 사상에는 뭐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사상이 지금 담겨 있는 거냐면, 내가 미국에서 박사 정도 따고 미국 대기업 가면 연봉이 어느 정도 받나, 뭐 이런 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런 답변에 제가 대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면 님의 실력을 내가 모르잖아요. 님을 내가 면접관으로서 인터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달라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친구 중에 한국 박사가 있어요. 토종 박사. 한국의 그 인서울이 아닌 서울 바깥에 모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학부, 석사, 박사 한 친구예요. 한 번도 미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뭐 실력이 안 됐으니까 미국 박사가 안 됐겠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만 박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 꿈이 너무 미국에 가고 싶은 거야. 너무 미국 생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알게 된 친구인데, 한국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국제 전화가 왔어.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막 직장 다니고 있는데, 그러더니 정말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난 정말 미국 가고 싶다. 제발 도와줘. 내가 혼자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돼. 정말 도와줘. 막 울면서 전화가, 다 큰 어른이. 너무 얼마나 미국 가고 싶었으면 그렇겠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도와줬어요. 쟤 또 사람 잘 도와주거든요.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딱 걔 이력서를, 너 일단 이력서를 써. 나한테 보내. 그러니까 나한테 보내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력서 쓰는 스타일이 한국 스타일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스타일은 항상 학벌과 학점, 스펙, 남한테 보여주는 거를 강조하거든요. 이거 아니다. 너의 실력을, 너의 실질적인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력서를 써야 돼.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해봤고 이 관점으로, 네가 어떤 학교를 나왔고, 뭐 박사학위가 있고 없고, 학점이 좋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네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술하는 관점으로 다시 써 하고 제가 알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이력서 다시 써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제가 다 수정해주고, 제가 다 조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딱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인터뷰 요청이 온 거야. 지가 혼자 할 때는 계속 떨어졌는데 서류도 통과 못했는데, 내가 딱 코멘트를 해주니까 서류가 통과된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당장, 그 친구 그때 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 당장 휴가를 써. 일주일 휴가 써. 일주일 내내 도서관에 가서 짱 박혀가지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면접 뭐 물어보는 인터뷰 유형까지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혼자 하다가 안 되다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따고 미국에서 직장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조언해 주니까 신나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야. 도서관에서 일주일간 그 휴가 쓰고 가가지고 면접 준비한 거야. 결국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붙고 난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이 친구한테 12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뭐 대충 뭐 1억 3천 정도 되나, 1억 3천만 원? 하여튼 12만 불 정도를 부른 거예요. 12만 불에 이 정도를 연봉을 주려고 한다. 12만 불에다가 그 다음에 이사 비용 다 대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데려가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연봉 12만 불에다가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 가는 비용을 회사에 다 대주고, 그 조건으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나한테 미국 가고 싶다고 하고 막 눈물로 막 정말 울면서 전화를 했던 친구가 막상 그 조건을 받으니까 시큰둥 하는 거야. 투덜투덜 하는 거야. 분명히 나한테 전화를 했을 때는 울면서, 나도 미국에 살고 싶고 지금 한국에 직장 다니는데 상사가 맨날 야근시키고 갑질하고 막 부당한 개인적인 뭐 일 시키고 막 죽겠다고. 나도 미국 가고 싶어. 나도 너처럼 미국에 살고 싶어. 미국에 자유롭게 살고 싶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줬더니 투덜 정말 그 투덜거리는 거 듣기 싫어가지고 12만 불밖에 왜 안 주냐는 거야. 12만 불. 뭐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12만 불, 그러니까 한 1억 3천만 원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높은 연봉은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 물가가 뭐 좀 있잖아요. 물가가 한국보다는 조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슈퍼마켓에서 물건 살 때는 한국보다 싼데,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때는 한국보다 비싸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구매할 때는 한국보다 싼데, 자동차가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이 한국보다 비싸요. 그리고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집을 구매가는 한국보다 싼데 집을 살 수 없어서 월세를 살아야 되거나 뭐 전세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렌트비가 한국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억 아까 12만 불? 12만 불은 사실 박사학위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연봉 중에 그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사는 왜 이 친구한테 12만 불을 줬을까요? 12만 불을. 참고로 제 연봉은 대략적으로 뭐 한 25만 불 정도로 예상됩니다. 25만 불. 그러니까 제 연봉의 반이죠. 똑같은 박사고 똑같은 그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똑같다기보다는 똑같은 연수에 근데 제 연봉의 반이잖아.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붙고 나서 그 미국 그 홈페이지 같은 데서 막 뭐 취업 사이트 같은 데서 막 영어로 막 다 검색해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연봉이 낮다는 거를 아는 거야. 그래도 투덜투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네 실력이야. 인사과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너 정도 실력 되는 사람을 받아주는데 12만 불 쓸 의향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네가 실력이 딱 그 정도니까 나처럼 연봉 받으려면은 네가 지금 실력이 거기서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연봉이 결정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친구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인종차별 썰을 막 내. 자기가 이 동양인이라서 이게 얘네들이 이렇게 깔본다. 막 이런 인종차별 썰을 내는 거야. 근데 얘기했어요. 야, 그럼 나는 동양인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막상 붙어놓고 인종차별 아니다. 네가 실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자기가 미국 박사가 아니다. 학벌 차별을 당했다. 이런 썰을 또 막 주장하는 거야. 아니다. 국내 학위만 가지고 미국 취업한 형님들 많이 아는데 나보다 연봉 많은 사람도 있어. 실력이 없는 거야.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거를 인정을 못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공산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나는 쟤보다 연봉이 반밖에 안 돼. 그래서 한국 대기업들 가보면 진짜 잘하는 선수급 에이스랑 그냥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온 사람이랑 연봉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별 대우를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런 대우를 해줬는지 저는 딱 알겠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아봐서 한국 대기업 경력이 되게 많아요. 이 친구가 오랜 경력이 있지만 미국 회사에서 한국 대기업 경력으로 안 쳐준 거야. 12만 불 정도면은 박사 간 마친 신입, 박사 간 마친 신입 연봉을 준 거예요. 박사졸 신입으로 그걸 맞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오랫동안 한국 그 대기업 생활 한 경력을 하나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 대기업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고. 그 연봉을 억셉트하면 오는 거고 싫으면 그냥 노하고 뭐 더 달라고 해보고 안 되면은 그냥 한국 회사 다녀. 한국 회사 다니기는 죽기보다 싫대. 너무 싫대. 왜? 그랬더니 지금 상사가 너무 괴롭히고 야근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대. 그러면 네가 선택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네 실력이 딱 그만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그 친구 결국 12만 불 받고 왔어요. 왔는데 지금 또 전화하면 투덜투덜
투덜거리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럼 그게 자기가 연봉이 그거밖에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실력을. 본인이 실력이 없는 건데 세상을 탓하는 거죠. 이게 바로 좌성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좌성향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자본주의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우가 어떠냐, 이거는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천 기술을 공부해야 되는 거. 아주 사회에 쓰일 수 있는 파워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박사라고 다 같은 박사가 아니에요. 연봉이 2배 차이 날 수가 있고, 저보다 경력이 짧은데도 저보다 연봉이 많은 후배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한국에서 지방대를 나왔어요. 별 볼일 없죠. 별 볼일 없는데 이 친구가 나름 미국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는 저보다 좋은 데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 친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보다 연봉이 높아요. 저보다 4년 후배인데 저보다 연봉이 높아요. 저는 사실 미국에서 다른 사람이랑 연봉 비교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다 실력이니까. 연봉이 낮으면 실력이 없다는 증거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하는데, 이 친구랑 밥 먹다가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궁금해서. 내 연봉을. 자기도 얘기해 주겠대. 막 얘기해 주는데 나보다 연봉이 높은 거야. 4년 후배인데. 그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함부로 연봉 얘기를 안 합니다. 한국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봉 얘기 잘 안 한다고. 한국은 그거잖아. 한국은 연차별로 내가 1년차, 2년차, 3년차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은 연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뭘 못하면, 작년에 뭘 못했으면 연봉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실력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야. 그게 뭔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우라고 지금 님이 말하려면 님이 잘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관점을 얘기해 줄게요. 식품 연구 분야. 자, 식품 연구도 다양한 게 있겠죠. 뭐 음식물이 부패하는지 뭐 그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뭐 패키징, 그러니까 음식의 패키징을 잘 하는 거, 뭐 포장하는 거, 진공 패킹, 그런 걸 연구할 수도 있겠죠. 또 음식물의 영양분을 연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천 기술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음식물의 어떤 퀄리티나 어떤 생산량을 늘리는 거, 다양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식품 영양만 하면은 그냥 본인이 지금 식품 영양학과나 뭐 가정학과나 이런 데서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하게 물어보는 건데 그 안에서도 잘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박사라고 똑같은 박사가 아니에요. 누가 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냐. 자, 그럼 식품 연구 분야에서 제가 생각하는 원천 기술을 얘기해 드릴게요. 원천 기술은 음식물에 대한, 식자재에 대한 유전자 조작 기술, GMO라고 하죠. GMO, 유전자 조작 식품. 이 GMO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장점. 예를 들면 옥수수가 있다고 쳐봐요. 뭐 사과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한 나무에 옥수수가 많이 열리게 하는 거야. 사과가 많이 열리게 하고 더 크게 열리게 하는 거야. 더 달게, 맛있게.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런 식품, 식자재를 만들 수 있겠죠. 뭐 소도 등치가 더 크고 닭도 등치가 더 크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유전자 조작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등치는 커졌는데 독성이 생길 수도 있고, 인간이 그 유전자의 맵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GMO 테크놀로지가 위험하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뭐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버렸어요. 실리콘밸리로 이사 오면서 여기 집값이 비싸니까 그냥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월세 살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월세 살고 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 그냥 미국의 평범한
도시에서는 집값이 되게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35만 불에 집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그냥 일반적인 도시 실리콘밸리 말고, 실리콘밸리는 뭐 거의 한국 청담동처럼 비싼 데고, 한국도 수도권 가면 집값 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게 평범한 미국 도시 서버브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집값이 35만 불이었어요. 한국 돈으로 뭐 한 3억 6천 7천? 뭐 그 정도 집에 방이 6개가 있었고, 앞마당에 잔디밭 있고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그냥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서버브 지역에 있는 집들 있잖아. 차고 있고 그런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집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걸 하고 싶냐면 막 자기 뒷마당에다가 가드닝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그 뒷마당에 꽃도 심고 막 뭐 나무도 심고 막 재밌었어요. 그러다가 좀 텃밭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만 나고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막 그런 텃밭 하는 거를 뭐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재미로 좀 이렇게 내가 먹을 거는 내 뒷마당에서 좀 키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뭐 닭도 좀 키워보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트에서 과일을 사왔는데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먹고 그 과일의 씨앗 있잖아, 씨앗. 그 씨앗을 뒷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심으면은 씨가 날 거 아니야. 나중에 그걸 자라가지고 내가 또 과일을 거기서 뭐 아니면 과일은 채소를 먹으면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제가 씨앗을 심었어요. 싹이 안 트는 거야. 그거 내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인터넷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인터넷 공부하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한 식품들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그 씨앗, 종자로 쓰이는 그런 식물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식물들을 또 약간 가공을 해서 그 씨앗이 그러니까 그 한 번만 땅에 딱 떨어지면 싹이 트고, 그 싹이 튼 식물은 먹어야 되고, 혹은 거기서 나온 과실은 먹어야 되고, 그 과실이나 그 싹이 튼 채소든지 하여튼 거기서 나온 씨앗은 발화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기네 종을 보호하는 거야. 이게 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결국 이게 발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 먹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원천 기술 가진 회사가 그걸 외부에 유출을 안 당하는 거야. 유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심플한 생각으로는 그렇게 맛있는, 마트에서 맛있는 그 우량 식물들을 맛있게 먹고 괜찮으면 그 씨앗을 거기서 추출해서 싹을 틔워서 내 텃밭에 키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안 돼. 그러니까 씨앗이 발화하지 않도록 하는 유전자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들이 실험실에서 만든 그 종자를 만들 때 두 가지를 만드는 거야. 하나는 씨앗이 리프로덕션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리프로덕션 안 되는 거랑, 한 번만 딱 수확하고 그 다음 씨앗을 못 쓰게 되는 거. 와,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 연구 기술을 보호하는 거야. 와, 이런 원천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천 기술을 공부하는 쪽으로 가야겠죠. 화장품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도 우리가 흔히 화장품 하면은 프랑스가 유명하다고 생각하잖아. 프랑스. 여성들 쓰는 화장품 보면 다 프랑스 거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가 잘하는 걸 보면은 마케팅이에요. 그 화장품의 그 수요를 잘 조사하는 거야. 프랑스 사람들 특징이 패션에 민감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탤런트들, 전 세계 탤런트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홍보 대사로, 앰베서더라고 하죠. 홍보 대사로 세워놓고 광고 빵빵 때리고, 뭐 연예인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기네 제품 많이 쓰도록 막 홍보하고 광고에 막 투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취향 파악하고,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 화장품 회사들은 마케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 화장품 만드는 원자재, 뭐 물론 공장은 프랑스에 있겠죠. 하지만 그 원자재, 원래 테크놀로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피부의 습도를 오래 유지하는 테크놀로지, 피부에 주름을 펴는 뭐 그런 테크놀로지, 이거 다 바이오 테크놀로지예요. 생물학 기술. 이 원천 기술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공부하셔야 돼요. 원천 기술. 사람의 피부의 피부 세포 자체를 연구하는 거. 이런 게 미국에 있는 원천 기술이에요. 뭐 유전자를 연구하든지 아니면 뭐 세포를 연구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화제로 돌아가 봅시다. 제 친구랑 저랑 연봉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 저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친구랑 저랑 똑같이 컴퓨터 분야에 있어요. 근데 저는 컴퓨터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연봉이 높은 거고, 그 친구는 한국 대기업에서 하청일만 하던 거야.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이 돌아가는 방식이, 한국 대기업의 임원이나 연구소장들이 주기적으로 미국 회사나 연구소를 방문해서 특허나 설계도를 빌려와야 돈 주고, 그 다음에 한국 공장을 돌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에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대기업 출신들이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야. 미국에서 갓 박사 나온 사람이나 한국 대기업에서 뭐 경력 7, 8년 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냥 공장에서 생산하던 것만 관리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가져야 돼, 미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님이 좀 큰 성공을 하고 싶다, 대우를 잘 받고 싶으니까 지금 대우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천 기술을 찾아서 계속 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등이랑 달라요. 인권이나 민법상, 형법상, 뭐 투표권에 있어서의 평등은 미국도 잘 보장해 주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자본주의의 끝판왕이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졸이어도, 똑같은 박사졸이어도 연봉이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연봉 12만 불 받은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완전 좌파됐어. 자기가 차별받았다고 믿어. 늘 차별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그렇게 빠져버렸어. 그게 아닌데,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건데, 본인이 미국에서 공부를 안 해봐서, 본인이 미국 직장에서 일을 안 해봐서 원천 기술이 없는 건데, 똑같은 박사인데 나는 왜 경력도 많은데 왜 미국 박사에 비해서, 미국 내국인 뭐 백인들 박사에 비해서 연봉이 이렇게 낮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닌데. 그래서 좌파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좌파에 빠지기 너무 쉬워요. 한국 정서가 기본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던 사상이 그거예요. 조선의 그 성리학에서 맨날 말하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공산주의로 간 거예요. 중국도 그래서 공산주의로 간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서도 그렇게 좌파들이 이렇게 열성인 거예요. 그게 다 까보면은 유교가 좌정신이 있어요. 좌정신이. 아시겠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즉, 정부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막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각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개개인의 노력들이 사회를 만든다는 생각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돈을 잘 벌게 돼 있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뭐 2배, 3배가 아니라 10배도 많이 버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자유시장이에요. 근데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생각은 그렇게 똑같은 인간인데 왜 쟤는 나보다 10배 많이 벌어? 이거는 부당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정부가 나타나서 돈 잘 버는 애들한테 과세를 많이 한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나처럼 가난한 사람도 줘.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생각에 빠지면 사회가 가난해집니다. 사회가 망해요. 근데 물론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남한에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국가를 건설했죠. 건설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조선 땅에 드디어 희망이 꼽힌 거예요. 근데 이 조선 왕조 600년을 살면서 이 조선 스타일의 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좌성향이 아주 사람들 깊이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꼽히기가 힘든 게 한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칼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북한은 유교 플러스 칼 마르크스주의 해가지고 지금 주체사상 해가지고 북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남한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왜냐면 남한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적인 미국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꼽혔지만 아직도 이 한국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평등에 대한 왜곡된 인식. 그래서 나보다 돈을 10배 많이 버는 놈이 있으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거예요. 똑똑한 거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근데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합니다. 미국에서 살다 온 제가 봤을 때 한국 사회는 좌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회다. 그래서 대우라는 거는 내가 어떤 학위를 꿰찼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내가 경력 몇 년 차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내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그 관점으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아, 미국 가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대우가 좋을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님이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만 경력 쌓은 사람이 미국에 바로 건너가면은 취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 돼도 연봉이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국에 나와서 계속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를 관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거에 맞게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원천 기술을 가져가고 능력을 키워야지만 미국에 성공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이 되셨나요? 네, 님한테 지금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식품 연구 분야와 화장품 연구 분야에 관심만 있는데 미국에서 해당 분야가 대우가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합니까? 내가 님의 능력을 모르는데. 제가 이 님한테 어떤 대답을 해주려면 님이 저랑 인터뷰를 한번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화상회의를 한 다음에 제가 님한테 막 퀘스천 날리겠죠. 미리 제가 막 미국의 식품 연구 분야에서 잘 나가는 코어 테크놀로지를 다 공부한 다음에 화장품 뭐 분야의 코어 테크놀로지 제가 미리 다 공부한 다음에 그 핏에 맞는지 제가 퀘스천을 날려야겠죠. 님이 다 대답한다. 그럼 제가 님한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국에서 완전 잘 나가시겠는데요. 반면에 그냥 어디 후진국이나 하는 뭐 그냥 식품 가공 분야에 살짝 지식 있고 뭐 화장품도 뭐 그냥
어디 뭐 마케팅이나 좀 해본 요 정도 실력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딱 인터뷰에서 알잖아요. 그럼 님은 안 뽑을 거예요. 안 뽑거나 아니면 그냥 그 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미니멈 연봉을 제시하겠죠. 아시겠죠? 미국이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우성향을 가지고 빨빨거리면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반드시 대우해주는 세상. 그게 미국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